연구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 설계의 타당성.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연구 주제가 결정이 되고, 네, 실제로 연구를 수행을 할 때 이 연구 설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내가 설계도를 가지고 그 건축물을 짓는지는 네, 이 건축물의 결과에 연구 설계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설계도를 잘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비해서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 연구 설계 단계의 그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는 그 조사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경험적인 이런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말로 조사 설계, 연구 디자인 또는 조사 계획 이렇게도 번역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을 나눠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내적 타당성, 그 다음에 외적 타당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적인 타당성인데요. 내적인 타당성을 정의를 하면은 종속 변수 y라는 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수, 변이, 이런 변화의 차이가 바로 하나의 x라는 독립 변수, 원인의 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인의 변이 때문에 발생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하는가. 그쵸? 다시 말해서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이게 확률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확신하는지가 바로 내적인 타당성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의 이런 변화, x의 변화가 실제로 y의 변화를 야기하는 정도가 얼마만큼 확률적으로 타당한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확신하는 정도가 바로 내적인 타당성이죠. 자, 다른 말로 해서 실험적인 조작이 얼마만큼 그 유의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라는 것도 이 바로 내적인 타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인과성,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인과성에 대한 추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연구의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추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내적 타당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정확성, 추론의 가능성, 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내적인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적인 타당성에는요, 공변성, 시간적인 우선성, 통계 이런 기준들이 적절히 충족되는 연구 설계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적인 타당성이 높은 연구 설계를 잘 갖추려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인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배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에 그 인과관계를 방해하는 거, 그 인과관계의 성립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저해 요인들이 배제되면 배제될수록 이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외부, 우연한 사건의 개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만약 외부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기존의 설명에 대한 무수히 수많은 수의 대립적인 설명들을 통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이 만약에 드러난 사건들, 외부 사건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해야 내적인 타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한 예로 인과성에 대한 추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내적 타당성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내적 타당성의 그 타당한 적용 범위가 바로 수집된 표본 자료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요, 이런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표집 집단, 다른 말로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당연히 조사를 진행하는 거고
이 표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A라는 연구 집단 대상으로 했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적 타당성을 우리는 이제 다룰 때 인과관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표본 집단을 내가 하면은 좀 더 내적인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 중에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연한 사건에 대한 개입. 왜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A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 집단에서 그 대표성을 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너무 예외가 많다. 우연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내적인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조사기간 중에 그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이 사건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실험 집단의 특성이 변질되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신중을 가해야 되고요. 따라서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왜냐?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기간이 길수록 외적인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럴수록 이제 우연한 사건의 개입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통제하기 힘들게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건에 대한 개입이 줄어야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예를 하나 줄 건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뭐 특별 금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프로그램 이제 실시 후에 얼마만큼 내가 이 A라는 금연 프로그램이 금연율을 낮출 수 있는지 효과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연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금연율을 차이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차이를 비교를 할 때 금연율이 프로그램 실시 이제 전에 비해서 만약에 높아졌다면 아마도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독립변수 A가 금연이라는 금연율, B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우리가 입증한다고 쳤었을 때 자료 수집을 했었는데 실제로 예상했었던 이제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에 금연율이 오히려 증진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었던가 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또는 유명인이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 등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뭔가 그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 프로그램 말고 이 프로그램 받는 사람들이 뭐 금연과 관련해서 뭐 다른 매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받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외부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또는 외부의 사건들의 개입에 따라서 내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통제하고 배제시키는 이런 연구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을 또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시간적인 이런 경과성 또는 성숙 효과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효과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뭔가 성숙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성장들이 마치 내 프로그램 또는 내 서비스 또는 내 실험적인 개입의 효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인간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은 측정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뒤, 1년 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연적인 발달, 성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인문 쪽의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숙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숙 효과란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발생하는 이런 대상자, 조사 대상자의 심리적인 거, 또는 신체적인 거, 또는 인구 통제학적인 거, 사회 발달적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했었을 때, 뭐 농구 교실 프로그램이 이제 아동의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연구하고자 한다면은 농구 교실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는 뭐 그 인과관계라고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 기간 동안에 아동이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걸 안 해도 내버려둬도 키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다른 예로는 이런 노인 그 병원, 그쵸, 요양병원이 이렇게 장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했었을 때 1년 동안의 신체적, 정서적인 이런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쳤었을 때, 네, 동일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노인들의 1년 전의 건강 상태와 1년 후의 건강 상태가 변화가 없었다고 칩시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노인들은 그쵸? 어차피 1년 이후에 건강이 악화된다라는 이런 전제, 성장만이 아닌, 그쵸? 이 성숙, 이 건강의 악화의 퇴행을 감안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숙의 정도는요, 이런 실험 기간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지만 조사 대상자가 놓인 이 실험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이런 특성에 따라서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숙의 정도는 조사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조사 대상에 따라서 조사 기간을 길게 잡는 것 또한 이런 시간적인 경과의 효과이다, 성숙의 효과이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시간적인 경과나 자연적인 성숙 효과에 따라서도 인과관계의 설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서 이러한 조사 기간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검사의 효과입니다. 자, 이것은 2번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조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예를 들어 아동이라고 쳤었을 때 이 아동들이 예를 들자면 뭐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우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아동들이 이 지역 아동센터에 내가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검사를 이제 그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하게 됐을 경우에 학습 준비도라고 쳤었을 때 A 프로그램이 하면 아이들이 학습 준비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비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검사 효과인데, 네 검사 도구가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네 프로그램 전에 그 다음에 A 측정, 그 다음 B 이후에 B 측정을 했었을 때 이 똑같은 검사를 했었을 때 나타난 효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의 이런 개입의 여부,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효과와 상관없이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2번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종속 변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검사와 B 검사의 실시 시간을 어느 정도 텀을 두는 거. 그래서 바로 뭐 그 일주일 전, 후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요.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억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전후는 어느 정도 검사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또는 6개월 전후 한다 그러면 검사 효과를 더 배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에서 도구 효과를 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도구 효과는 사전, 사후 검사를 각각 다른 것으로 실시했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자, 만약 검사 효과를 두려워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다른 종류의 IQ 검사를 선택했다라고 했었을 때, 사전, 사후 IQ 검사, 다시 말해서 결과의 차이라고 보였을 경우,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네 검사 도구가 다르지 않느냐, 검사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인지 또는 도구의 차이인지 또는 그쵸 프로그램 효과인지를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도구를 선정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이런 검사 효과의 이런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도구를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IQ 측정 도구,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전혀 다른 IQ 측정을 해서 프로그램 효과를 판단한다면은 프로그램 효과가 아니라 검사 도구 간의 차이다라고 해석된다면은 내 연구의 내적 차단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도 신중을 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창의성 검사에서 토란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창의성 검사를 개발했는데요. 예를 들면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형과 B형을 동시에 똑같은 집단에게 같은 날 실시를 해서 이 A와 B가 얼만큼 일치하는지 그런 신뢰도, 타당도를 구해서 검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검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도구의 효과도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의 효과를 배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케이스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된다면 이 토란스의 창의성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5번째 또 우리 내적 타당성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통계적인 회귀입니다. 통계적인 회귀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평균 회귀의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같은 현상을 몇 번 측정을 하면 그 값들이 당연히 평균치로 이렇게 중심화 현상, 평균치로 수렴하려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실험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독립 변수의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은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만약에 실시한다 그러면은 그 측정 결과는 프로그램 효과와 관계없이, 그쵸? 사전 검사 때보다 사후 검사의 측정 결과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통계학에서 여러분 보신다면 흔히 말하는 이제 평균 회귀의 원칙, 앞에 설명했었던 이런 현상. 그래서 같은 현상을 여러 번 측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평균치를 수렴하려는 거. 그래서 통계적으로 회귀하려는 이런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쳤었을 때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 후 이 아이들이 영어 성적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전 검사가 워낙 영어 성적이 낮다 보니까 사후 성적이 당연히 높게 나오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적의 향상은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은 이미 너무 더 이상 학업 성적이 낮아질 수 없는 학업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통계적인 이런 회귀의 이런 성향은 프로그램 계획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좀 이렇게 일반적인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정상치에서 심하게 벗어난 극단에 있는 연구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대상으로 모집단을 찾아서 실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살펴볼 것은 실험 대상자의 상시 탈락인데요.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험 대상자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요. 중도 탈락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상실 탈락률인데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 실험 집단들이 이사를 가거나 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질병에 걸리거나 해서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라든지 또는 사망 또는 중간에 나는 포기할 거예요. 싫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실험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 도중에 그만둘 수 있는 이 탈락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적 타당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노인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을 내가 실시를 한다라든지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 노인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실증을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을 다닌다든지 또는 중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포기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탈락률이 높아서 내적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가출 청소년 대상의 특성상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한다 하더라도 그쵸 이들의 특성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20명이었는데 중간에 뭐 다른 집단으로 또 가출했다든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연락 두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네,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20명의 대상으로 시작했었던 거와 달리 그쵸? 결국에는 이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내가 검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적 타당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인과적인 시간, 이제 순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느 것이 원인인지가 불확실하다라는 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 시간적인 이런 그 우선성이 있어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인 순서나 이런 그 먼저 원인이 되는 거가 인과관계를 구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내적 타당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이런 환자, 클라이언트가 중도에 포기한 클라이언트들보다 약물 남용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요. 이때 치료 프로그램을 완수해서 약물 남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약물 남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을 완수했는지 인과관계가 방향이 모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봤었을 때 우리는 내적 타당성이 낮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설계를 하실 때는요, 너무나 이 인과적인 시간 순서 또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이 그 방향성 또는 어떤 게 조금 더 앞선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연구 설계 단계에서 배제하시는 게 훨씬 더 내적 타당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가 네, 개입 효과의 확산 또는 모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분리된 집단들을 비교하는 조사에서 적절한 통제가 할지 못할 때, 어려울 때,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실게요. 한 노인복지관에서 색다른 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어요. 이제 뭐 특별한 F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자, 이를 몇 년간 걸쳐서 실시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근에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노인복지관의 노인 집단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조사 결과 다른 노인복지관의 노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른 노인복지관 B라는 노인들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뒤따라 도입해서 확산 또는 모방 효과를 내서 두 집단의 차이가 줄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좀 특별한 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A에서는 괜찮지만은 B에서는 이 F 말고 그쵸? G라든지 뭐 Z라든지 좀 더 이런 좀 더 다양한 더 괜찮은 프로그램이 투입됐을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은 A만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F와 유사한 것들이 계속 복제, 모방, 확산되어서 이 프로그램이 영향이 당연히 이 B 복지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와 B를 비교하는 것은 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그러니까 편향된 선별. 내가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집, 모집단을 내가 선별을 하는데 이때 내적 타당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사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려고 할 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참가 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종속 변수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본다면 대학생들 자원봉사 참여를 한 A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이 B 집단 간의 인식을 볼 때, 유사한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집단을 찾아야 되는데, 유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것들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A 집단을 선별해서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막 줄 때 내가 선정한 이 A 집단이 비교 집단인
비집단과 굉장히 성격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집단을 내가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연구 설계의 타당성이 이제 두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외적인 타당성입니다. 자, 외적인 타당성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연구의 표본, 환경, 절차가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우울증 환자의 이런 그 가족 환경 조사를 우리가 한다고 쳤었을 때 특정 지역에 너무 한정해서 표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이제 소수의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가족을 선별해서 조사했다면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는 산출할 수 있지만 이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우울증 환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 자료의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때 표본 자료에서 발생한 또는 발견된 사실들이 일반적인 환경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좀 전과 같은 연구 표본, 환경, 절차가 얼마나 대표성을 띠졌는지 외적인 타당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외적인 타당성에서 조사의 반응성입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자가 자신들이 특정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뭔가 일반적인 반응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반응성, 다시 말해서 호소 효과, 뭔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서 약간 왜곡되는 거, 호소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피조사자들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연구 결과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외적인 타당성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해서 굳이 이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게 될 건지에 관련된 것들을 막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면 할수록 바로 조사의 반응성, 호소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 뭔가 검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했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대로 반응을 하려고 하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거 특정을 한다 했었을 때 설문지를 돌렸으면 자기가 보통은 잘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거나 한다 하더라도 왠지 내가 검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했었을 경우에는 4점이나 5점 높은 점수에 측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적인 타당성에서 세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일명 다른 말로 인해서 위약 효과, 뭔가 약물 실험에서 나타나는 종종 문제가 되는 효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는 그 일종의 조사 반응의 이런 효과 인데 대체로 이제 실험 처치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그런 검사나 조사나 프로그램을 받은 것처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조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조사 환경과 표본 자료의 대표성 또는 조사 대상자들의 이런 조사 반응성 등은 이제 표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 설계의 외적 타당성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통제를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된 효과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우울증 환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했었을 때 실제로 우울증 치료약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을 꾸며낸 치료법. 그래서 가짜 약을 환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우울증이 나을 것이에요 라고 했더니 실제로 우울증 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그렇게 믿는 거.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됐다는 현상.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서 이것들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으로 가짜 약 효과, 뭐 위약 효과 이런 얘기들 한다 그랬죠. 해서 이게 이제 약물 실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연구 설계를 할 때 배제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보다는 그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또는 네, 이 그 뭐 프로젝트가 A 직군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외생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서 네, 외적 타당도까지 낮추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생 변수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 이렇게 네, 독립 변수만 y 동적 변수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원인이 잘 드러나야 타당성이 높은 건데 다양한 뭡니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영향을 네,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x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등등의 x1, 2, 3 이런 외생 변수들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외생 변수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외생 변수들을 통제하는 건데요. 이것은 종속 변수에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 x 외에 다른 변수들의 개입을 최대한 실험을 할 때 차단, 제거하는 것.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두 번째는 연구 주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속성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동일하게 만드는 것.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뭐 A라는 학교 A과 하면은 이제 A과의 전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이것을 무작위로 뭡니까? 짝지를 지운다는 거예요. 짝짓기 해서 네, 1, 2, 3, 4 이렇게 무작위로 했었을 때 나중에는 쫙 끊어서 홀수끼리는 A 실험 집단, 그다음 짝수끼리는 B 뭐 통제 집단, 뭐 비교 집단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서 그 하는 거. 그렇다 그러면 확률상 통제 집단과 그쵸? 아니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뭔가 유사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짝짓기 하거나 또는 배합해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연구 집단을 나누는 것 또한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무작위화가 있는데요. 무작위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막 뽑는 거. 그래서 이 무작위화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 변수를 잘 모르거나 또는 외생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막 무작위로 표출하는 방법이 실험 대상 표본을 모집단을 모두 추출할 때는 물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배정을 할 때도 이제 무작위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것 중에서 그 낚시하듯이 물고기 몇 마리 올리듯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 선별된 거를 뽑을 확률보다는 좀 더 객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넷째,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이 외생 변수가 개입될 수 있는지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사전 조치라면은 네 번째는요, 사후 조치인데요. 이제 실험이 끝난 후에 통계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외생 변수들의 개입을 막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통계를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했었을 때 통계상 일단은 검사는 그 외생 변수들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통계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것은 당연히 그 X가 Y에 영향을 미칠 때 C가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 한다고 한다면 C까지 검사를 해서 C라는 수치를 통계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통제시키고 네, X가 Y에 미치는 이런 변수들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네 번째 방법이 뭐 통계상, 수치상, 또는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가장 객관적인 또는 우리가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런 앞에서 살펴보셨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딜레마입니다. 자, 우리가 내적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설계가 좀 더, 그쵸, 각종 인위적인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럴 경우 일반적인 환경 조건과 좀 동떨어지게 외적 타당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높이려고 봤더니 오히려 외적 타당성을 낮출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그 두 가지 측면의 타당성을 고려를 해서 양팔 조율과 같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최대한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연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주차 댓글 확인 과제는 사회복지 논문 주제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인과관계 성립을 배우셨죠? 인과관계 성립의 구체적인 예를 작성하세요. 제가 작성했었던 예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교사의 스트레스가 바로 X죠. X가 이직 의도 Y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제 논문 제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는 구체적인 예는 땡땡 프로그램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 했었을 때 땡땡 프로그램 X고 거기 나오는 변수들은 Y가 되겠죠. 자, 이러한 연구 주제들을 네이버나 또는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서 하나씩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줌 시간에 만날 토론 문제는 자,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연구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